조이빌 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 학교를 지난번에 한 열흘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저도 가서 참석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자, 10분 동안 이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 마스터 임영복입니다. 20년 동안 그 삶의 예술 세미나를 통해서 감성 치유 작업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 삶의 예술 문화원이 있고요. 12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 스케치와 라이프 워크라는 작업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해준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하라 비전 연구소입니다. 이 두 기관이 합작해서 인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고요. 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0박 11일 진행했었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대학생, 특히 고3 이상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꿈의 도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Live, Love, Life, Work. 떠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멋지죠? 그래서 그날 전국에서 약 10명의 대학생들, 고3을 막 졸업한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리브입니다. 떠나라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만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상담하고 가면 다시 그들의 스트레스 주는 환경인 가정이나 다시 학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열받아 채로 옵니다. 즉 그곳을 떠나서 간격을 두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첫 수업은 무조건 그 에너지 준 장소에 떠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덴마크의 여러 애프터스쿨이 그런 이유로 기숙학교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떠나면 뭐하냐? 저희는 놉니다. 오예. 놀이로 창조성을 발현하도록 합니다. 그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가장 큰 맺힌 한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놀아보지 못했다는 거에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 주면 어때요? 미친 듯이 놉니다. 그래서 마음껏 놀게 합니다. 이번 이제 6월, 7월 달에 또 저희들이 진행되는데요. 그때는 카야킹도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설렙니다. 제가 더 신납니다. 좀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한 자연을 통해서 창조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비자림길을 걷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닷가가 보이는 올레길을 걷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 러브입니다. 사랑을 합니다. 저희가 12년 넘게 약 1000명 정도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꿈을 찾았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그 꿈을 과거의 상처나 결핍, 어떤 트라우마의 과정 속에서 그걸 뽑아낸 거예요. 즉 꿈의 뿌리 자체가 아픔에서 시작돼요. 결핍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치유 작업을 해놓으면 또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꿈이 아무리 설정돼도 부모님이 그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합니다. 또 부모님의 관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꿈을 안 갖습니다. 왜요? 일종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치유 작업을 우리는 또 하나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 기간에 1박 2일 동안 솔로 타임이라고 해서요. 제주도에 여러 게스트하우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1박 2일 혼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고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하고 옵니다. 그렇게 1박 2일 마치고 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노곤노곤해지는지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로소 라이프 워크, 일생의 테마 찾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생의 테마 찾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직업이 몇 번 바뀌신지 아세요? 평생을 살면서 7번에서 8번 평균적으로 직업이 바뀝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3번에서 14번 정도 바뀝니다. 또 심지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바뀝니다. 즉 직업, 평생 직업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럼 뭐냐? 평생을 내가 끌고 갈 테마나 가치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그걸 드러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프 워크란 일생의 테마 찾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흥미, 열정, 재능, 강점을 찾고요. 그걸 또 옆에 친구와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야, 넌 다르네? 그 다름이 또 뭐로 바뀌죠? 아, 나 특별하구나. 그러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과 그런 특별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꽃피어날 수 있을까라고 찾아가는 과정이 그 다음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살게 합니다. 예, 도서관에 가둬놓고 가둬놨던 편 너무 미안하고요. 거기 가서 마음껏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자, 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10권의 책을 읽더라도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울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가장 그 첫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아, 나 지금 이렇게 인생학교에 대해서 가슴 떨려 한다. 왜 그렇게 지금 실현해 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찾아가고요. 이분은 길 없는 길을 걷다, 즉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분인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그 올레길 사무실에 가서 왜 올레길이 빠졌고 지금 올레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멘토, 12색깔의 라이프워크를 만나고요. 어떻게 그들이 라이프워크를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찾아가고 배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슬근슬근 그 친구들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나도 라이프워크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결정합니다. 뭔가 좀 드라마틱하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 라는 자신의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으로 내 일생을 살겠다. 이 문장을 자신은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또 사진 작가로서 꽃피워내겠다. 라고 그의 라이프워크를 결정합니다. 작곡하고 노래하다. 싱어송라이터. 이 친구는 자기 라이프워크를 발표할 때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했습니다. 노래로서 자기 라이프워크를 발표합니다. 삶을 살리는 농장. 이 친구의 가장 가슴 떨렸던 건 뭐였냐면 식물을 재배하고 그것들을 나눴을 때의 이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떨림을 자기는 일생 가져가겠다. 그래서 삶을 살리는 농장이라는 자신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발표하다 웁니다. 일생에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슴 떨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라이프워크를 응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비었던 인생의 보물지도에서 춤, 삶을 살리는 농장, 소통하는 건축가, 싱어송라이터, 동시번역가, 동시통역가, 나는 배우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 행복한 철학자,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러. 각각 자신만의 라이프워크. 때론 그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한 단어로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만들어갑니다. 예,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가 그렇게 라이프워크를 발견시켜주고 찾아가게 해주는 학교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뜨겁게 보내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는데요. 올해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9달이 지났죠.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들.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자, 이 친구가 소통하는 건축가라는 친구의 자기 라이프워크를 정했고요. 지금은 서울시에 있는 정거장 표지판 공모상에 공모하는데 자기가 공모했다라고 하고요. 올해 11월 11일 날 자기는 프랑스로 유학 가기 위해서 2달간 프랑스어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춤에 미쳤는데요. 제주 소녀였어요. 서울로 무작정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탱고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탱고 수업을 배워가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라이프워크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는 2015년 6월 28일, 7월 13일 이번에는 보름학교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카야킹을 꼭 해야 되고요. 비자림을 꼭 내가 또 가야 되고 올레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보름학교로 해서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또 가능되어서 훨씬 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쉬운 가격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ive, Love, Life Work. 떠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예,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제주도로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얼마 듭니까 저거? 15일인데요. 네. 원래 158만 원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이 받아서 68만 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 먹어주고 재워주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 그 너무 조이빌 빌리지가 너무 좋아요. 환경이 한 34채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전체가 그 리조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인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러니까 어른도 갈 수 있나요? 예, 어른들도 가고요. 특히 대학교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다 오는 걸로. 네. 예, 40대도 가능합니다. 네, 40대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도 저도 강사로 초청되나요? 첫째 날로 지금 집어넣어놨습니다. 절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우리 덴마크 청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이리 들어와 주세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들어와 주세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서 주세요. 네, 서 주세요. 마이크 주시고요. 마이크. 자, 이 청년들이 내가 덴마크 그 내 책에 나온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애들인데 과연 오늘 말을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려 2달 반 동안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견학도 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사람의 앞으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연락하면 안 되고요.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만 이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벌써 또 오마이뉴스 정기 독자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까 내가 보니까 아직도 안 든 사람이 있다는데 귀찮습니다. 매번 10,000원씩 내려면 귀찮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들어주시고 데이트하려면 저를 통해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질문에 들어갈게요. 오늘 통역은 오은별 학생이 통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지만 혹시나 잘못 번역한 게 있을까 봐서. 자, 그러면 마이크가 좀 돼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은 아까 덴마크에 한 300여 개의 애프터스쿨이 있다고 했어요. 다양하게. 과연 이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애프터스쿨을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통역해 주세요. So there are diverse after schools in Denmark, and which kind of after school did you go to? All right, I went to a creative after school where all the subjects were mainly the subjects would be about creative things like music and arts, but the focus was on being democratic and political other than in the subjects. 저는 창의적인 애프터스쿨에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수업들이 뮤직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그런 창의적인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프터스쿨의 주 목적은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었고요. 네, 것이었습니다. Hello. I went to an after school mainly focused on outdoor activities, but they had sort of everything from music to art to textile class. I focused on music and the outdoor activities. 제가 다닌 애프터스쿨은 외부 활동에 중점을 두는 애프터스쿨이었고요. 그렇지만 뭐 음악이나 아니면 그 텍스타일이나 그런 수업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음악 수업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So at my after school, it was specific in the sense that it was the only after school in Denmark who had an official political opinion. So this meant that we would be taught in how to be a democratic citizen and how to think critically but they wouldn't
propaganda us, so to speak. 제가 다닌 애프터스쿨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모든 애프터스쿨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그런 애프터스쿨이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프터스쿨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에게 뭐 이러한 성향을 가지라고 유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My after school was special because it was a Christian after school, which meant that the boys weren't allowed to visit the girls in the first 3 months of the stay, and also because it had so many different opportunities for their students. 제가 다닌 애프터스쿨은 기독교적인 애프터스쿨이었는데요. 그래서 특이했던 점은 처음 3달 동안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So it being a politically active after school, we also did, we had a student council which had a budget of its own. And we also were allowed to make decisions that affected school life. So for example, we could change when we had to meet for class, which we did during my year, for example. 또 한 가지 저희 특이했던 점은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회는 자기들만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많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수업이 시작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ith it being a Christian after school, that meant that every morning we had to get up at 8 a.m. and have a morning ceremony, which meant that there would be a teacher with a special subject, and we would sing some Christian songs, and then we would go eat breakfast. 또 기독교 애프터스쿨이라서 특이했던 점은 저희는 매일 8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 설교를 듣고 뭐 기독교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애프터스쿨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하면 우리 송순재 교수님 26%라고 하셨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 36%라고 이렇습니다. 애프터스쿨을 안 간 학생도 있는데 애프터스쿨을 갔기 때문에 어떤 그 장점들을 갖게 되었는지. So not everyone goes to after school, but because you went to after school, which advantages do you think you had? So for me personally, I think the main advantage I got was that I was more mature and I was more independent. So I learned how to handle myself without my parents being around all the time, which made high school a lot easier for me because there is a lot of more things that you have to do on your own.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많이 성숙해졌고 정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없이도 생활할 수 없는 법을 배우면서 제 고등학교 생활도 굉장히 많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For me, it was very much a way to get away from my very safe bubble, being with my mom and dad, and trying to live with people my age. You know, living with people at my age, you wouldn't treat them like your mom and dad, and it was an important lesson for me to learn. 저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엄마 아빠와 같이 살던 그런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같은 또래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있을 때는 그냥 굉장히 편안한 생활만 누리다가 이제 또래들과 같이 생활하는 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d even though it might not be the main focus in many cases at after school, it was still, for me, it was still good to be able to catch up on some of the subjects. So for example, I was not very good at German, and it allowed me to catch up and be more prepared, even subject and knowledge-wise, for high school. 그리고 이거는 애프터스쿨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잘 하지 못했었던 과목들에서 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독일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My after school being sort of focused on music, it was also a very big part of my musical career, so to say. Being with 98 other people at your age makes it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tart a band or something and play some concerts for the school.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악을 커리어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그 커리어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8명의 98명의 똑같이 음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많은 뭐 밴드를 꾸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라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빅터인데 요나스는 그 전 세계 영어 토론대에 나가가지고 비영어권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빅터는 싱어. 그 어려서 3살 때부터인가 노래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저도 3살 때부터 노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시로 대학 가면 잘 갈 수 있겠죠. 아주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시로.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대학을 안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대학을 안 가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Okay, so you guys graduated like a year and a half ago, but you didn't go to university yet. Why is that so? For me, it was mainly because I don't know what I want to study, and then I felt that because it's okay and because it was a possibility, that it would be great for me to go out, travel, try different jobs, and maybe, hopefully, I'd figure out what I want to do. 저는 아직 사실 뭘 정말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누리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대학에 가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For me, it's because I also don't know what I want to do. And also, my parents told me directly, don't use these years that you have now to experience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because you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when you're older. 저는 저 또한 요나스처럼 무엇을 정말 제가 하고 싶은지 모르기도 했고 제 부모님이 너는 바로 대학에 가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나이 들면 하지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학에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at a thing to note is that it's very common in Denmark to do these gap years as we're doing, and I think that it's mainly because to do with a mindset that we have in Denmark that it's not about progressing as far as you can, but it's about realizing your own wants, and those can be being a simple garbage man, for example.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렇게 뭐 대학에 가지 않고 1년, 2년을 보내는 것이 아주 덴마크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그건 왜냐하면은 덴마크에서는 너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냥 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덴마크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And I think that aside from that,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at also allows us to be even more mature than we gain maturity at after school, but it allows us to be even more mature with these gap years to when we need to choose the even more important decision, the university and what we want to be in our lives. 그리고 애프터스쿨에서도 제가 성숙해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휴식기, 고등학교를 끝나고 있는 1년, 2년 이 시간 동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인 뭐 대학이라든지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이라든지를 잘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hat was it. Questions from the floor? 끝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어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다른 덴마크 애들도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이유는? So in Denmark you guys speak Danish, but your English is very good.
And so why is that so? Like, does every Danish speak very good English? Or All right, so it's common in Denmark to have that everybody is able to speak English. Most people have a very Danish accent, but it's because we start early in school. But aside from that, we also all our movies are in English. Many of our songs are in English. English is just very apparent in our society. 일단 거의 모든 덴마크 사람들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은 데니시 액센트를 가지고 있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영화나 음악이나 아니면 TV 프로그램들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needs to be said that not everyone is as good as us. We'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since we were very small, and they're all in English. So that's why we're quite good at it. But not every Danish person. I mean, most Danish people can understand perfect English, but they don't speak it as well.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만큼은 잘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고 놀았는데 컴퓨터 게임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옛날에 요나스를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원래는 덴마크가 진짜 행복 사회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얘를 만났는데 토론은 10분 만에 중단하고 대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 그걸로 토론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험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쓰기가 아니라 말하기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 잠깐 좀 소개해 주라고. 시험이 말하기인 거예요. So you once said to him that the test that you take in high school is done in speaking, not like writing or listening. So could you like introduce it? So in Denmark, in high school as well as university, most exams, or that would mean at least half, are done orally, which means that at university it's mostly that you have written an assignment or an essay, and then you defend that essay. But in high school, it's different, which I'll get into.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 중에 거의 반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그게 주로 이제 에세이를 쓰면은 그 에세이를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디펜드하는 식으로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And in high school, it's mainly about being able to explain or like use your curriculum. So you'll get in Danish, for example, you'll get a text and then you have to analyze it, and also you'll have to compare it to a text that you've done earlier during your classes. So it's about being able to use your tools, the tools that you've learned, and compare it to things that you've worked with earlier.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오랄 테스트는 거의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른 전에 배운 것들과 비교하는 데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어를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그 전 수업들에서 배운 것들과 지금 배운 것들을 뭐 비교하는 이러한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덴마크가 유엔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냐? 한 가지씩만 이유를 든다면? So UN says Denmark is the happiest place in the world. Do you agree or not? And if Denmark is really the happiest place in the world, why do you think so? All right, I agree to a large extent. And I think that it's mainly because we in Denmark don't have a lot of stress. We don't have stress when we're trying to get educated because we can take it at our own tempo. We don't have stress trying to be the highest ranking job as we want or as we can. And most importantly, we have a social security net. So even if we lose our job, we don't become homeless. We can still afford food and healthcare and these things. 저는
크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덴마크에서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교육을 받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템포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뭐 직장을 잡을 때에도 굳이 그렇게 사회에서 촉망받는 그런 직장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노숙자가 될 걱정이나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뭐 이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Yeah, I think it's also a large part because we have this mentality in Denmark that everything is basically gonna be all right. It's a thing. For example, us not going to university, we still think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We're gonna find what we really love in the world, and we're gonna do that for the rest of our lives. And I think it's sort of a general mentality around that.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덴마크에서는 모든 것은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 대학에 가고 있지 않은 것도 내가 지금 대학에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을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자기 방 스스로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두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이따가 디프리 갈 서교동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 방을 청소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So he would like to ask if you guys clean your rooms. Well, Actually, 8 months ago, Victor and I moved in our own apartment, which we clean regularly. But when I lived with my parents, I did not clean the room myself. That was my mom. 빅터랑 저는 8개월 전에 같이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청소를 좀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살고 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엄마가 치웠죠. 네. 지금 서교동은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Do you clean well where you're where you're living right now? The company house? Yes, very, very well. 오케이.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좀 짧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손 들으시고.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예, 선생님. 짧게 해주세요. 안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안 가는지. So you said only 30% of students go to after school, and so why doesn't the 70% of the students don't go? There are some students that perceive it as a waste of time. There are some students who, when they're in middle school, they just want to move on and go to their jobs. They still have this mentality. And mainly it's also the students that feel that they don't have problems in school. And luckily that is the majority. 어떤 학생들은 그것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바로 이제 직업적으로 나가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학교 생활에 딱히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Also, it's incredibly expensive. People can't. Most people can't afford bringing their child to an after school, especially in later years. It's become more and more expensive each year. So a lot of people are struggling with that.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프터 스쿨이 굉장히 비싸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렇게 애프터 스쿨을 자녀를 보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기숙형 학교잖아요, 이게. 밥 먹고 이게 절반은 국가에서 되고 절반은 이제 개인 부모가 되는데 그것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음 질문. 예, 선생님. 오케이. 예. So like in the US, you take SAT. In Korea, you also take kind of an SAT test. How do Denmark students go to university? Because she's worried that if you're like
fooling around for like 1 or 2 years? Like how do you? So in Denmark, we don't have entrance exams. So us not studying for these years doesn't really matter. What matters for which university we get into is our grades from high school. So it all depends on those. If those aren't high enough, there's another option, which depends on your experience. That could be work experience, for example, instead.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학 시험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2년 노는 건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에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뭐 그 다음에 일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지금의 북유럽은 그루트비가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So she thinks the current Denmark is a heritage of Grundtvig thinking. So how do you think about his philosophy? Well, I think Grundtvig is probably the most influential person we've had in Denmark, at least on our own society in the last 300 years. He has definitely influenced a lot in Denmark as a whole, both with the way our Christianity is right now. I mean, now it's Christianity for us is basically like love thy neighbor. That's it. And also with his school system, you know, the folk high schools and the after schools are all his work, and they definitely have a large impact on how we're doing today. 그룬트비는 당연히 덴마크에서 배출된 가장 영향력 있는, 적어도 덴마크 안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0년간 그의 이런 철학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념, 그거 하나만으로도 압축할 수 있고요. 또 뭐 지금에 있는 인생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농민학교라고 해요, folk school, 그것 또한 그룬트비의 유산이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네, 다음 질문. 네. 한국의 입시 제도에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아마 모를 것 같지만. So do you know about like what Korean students go through to go to a university? Yes, I've heard about it. 들은 적이 있습니다. So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it? So to me, it sounds extremely stressful in the sense that you will have to make the decision right away. And I think that, I mean, the fact about having tests is not is not something I have a direct issue with. It's just that it has to be immediately. Because for me, in order to when I take these gap years, I make sure, or at least as sure as I can, that I pick the right study. And for me to make a mistake and like have spent 4 years on a study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I think could be a life ruiner in some cases.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뭐 시험이 많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결정을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만약에 내가 뭘 공부할지 지금 정해야 된다면, 만약에 내가 그걸 잘못 선택했다면 앞으로의 4년 동안 내가 별로 상관도 안 하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이 정말 제 삶을 좀 망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네,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단점. So until now we've talked about like advantages of after school, but are there disadvantages? Are there points that you think should be improved? So I think that it's hard to place disadvantages because
it's not mandatory. And what that means is that we can choose if we think that it's needed for us. So I can name like some nitpicky things about infrastructure in after schools, but I don't think that's interesting. I think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it's not mandatory, so you can choose it when it's needed, which means that it has very, very few disadvantages. 이렇게 저희가 단점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애프터스쿨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애프터스쿨의 구조적인 문제 아주 뭐 사소한 문제들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딱히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2부는 이따가 서교동에서 뒷부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할 텐데 혹시 막걸리 마셔봤는지 물어보세요. Have you tried 막걸리? 막걸리? Not yet. 오케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매우 감사했습니다. 우리 빅터 요나스 그리고 통역해준 오은별 양, 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자유 토론을 할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인생학교를 어떻게 만들? 송순재 선생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요. 1분 이내로 좀 이제 여는 말. 자유 토론에 여는 말을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너무 다른 문화권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이 상황은 엄청난 격동을 예상하고 있고 많은 변화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권 하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덴마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나라.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강력한 나라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작은 나라. 그러면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정신적으로 큰 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그런 교육 제도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대한 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화시킨, 그래서 국가에서 합법화시키고 같이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서구에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흥미로웠고 또 가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친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리한데 또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뭐 복잡하지가 않아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트는 데 있어서 그건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때 좋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요 20분 공개 토론이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순관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일어서셔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형 책상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아까 그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새롭다고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이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빼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그 대안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글로 들어오겠다.
이제 이런 환경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요. 제가 딱 한 명만 지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우리 대학생이 있는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늘 도착했나요? 학교에 들렸다 왔는데 시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학생의 친구 10명인가 몇 명 있는데 모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독후감을 쓰기로 했는데 그 독후감은 이 친구가 가장 늦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안해서 이렇게 가장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소감은? 덴마크 사회에 대해서 저희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점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한 고향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혹시 좀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나요? 뭐 소감도 좋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면 이런 방법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든지. 네, 저 뒤에 선생님 손을 드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조금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계시네요. 네, 정효정이라고 하고요.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그 인생학교라는 말만 듣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절이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서 정화된 마음으로 다시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더 성질이 나고 더 짜증이 나고 더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인생학교, 대안학교, 애프터스쿨이라는 얘기를 듣고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찾으면서 제가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조금 떨려서. 이 친구들이 일주일간, 열흘간, 반년간, 1년간 자존감을 찾고 자기 꿈을 찾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어쩌면 이 친구들이 자기 꿈과 자존감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생학교나 애프터스쿨 이후에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게 뭐 자유학기제는 학기제이고 학년제라 할지라도 1년인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 커뮤니티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학원 강사하면서 논술을 가르쳤었는데 있어서 저희 아이를 낳으면서는 이렇게 계속 공동체를 했어요. 태어났을 때는 이제 모유수유 공동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 모임을 계속 오래 하고 그 부모 커뮤니티 사업하고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장소를 이제 작년에 지원받아서 하나 하고 지금 저는 그 마을 미디어 빅피처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독서 클럽을 계속하면서 이런 철학 가치를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4학년이 되니까 다 입시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토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컷 놀아야 된다는 거 했는데 막상 이제 급해지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 털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 이런 데 오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근데 가면 저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상 그런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많이 확산시키려고. 근데 이렇게 여기서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떠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녹화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편집해서 이런 얘기가 없는 한 아마 1, 2일 후에 아마 공개되죠, 이게? 네, 일반 독자들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덴마크에 5월 1일부터 9일까지 우리 독자들과 함께 이른바 꿈틀 비행기로 떠나는데 그때 가실 분들도 몇 분 여기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코멘트 정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네. 네네. 괜찮아요? 저 혹시 어떤, 우리 학생. 예. 자, 이 학생한테. 저 아까 전에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삶의 예술학교 사하라라고 아까 사례 발표 마지막에 했던 스쿨에 참가했던 사람이고요. 네, 제가 저는 35살이고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김에 이쪽만큼 왔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제가 이전에 제가 27살에 6개월 동안 유럽에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삶이 6개월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혼자 집에서 되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제주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실은 놀랍지 않고 그냥 그게 계속해서 저의 삶이고 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저의 삶이에요.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마을 안에서 약간 비슷한 컨셉의 일들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금은 확보가 됐는데 실은 제가 추진하기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데에서 이런 거 하나 듣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그 희망을 발견하고 제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실은 되게 미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것들로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셔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처럼 앞으로 나와서 발표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기론 작가님 혹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 아예 갑작스럽게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하다 보는데 아까 저기 앞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 애프터스쿨이 있다는 이 말에 저는 주목합니다. 인생 진로만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어느 공간 어디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가. 근데 그게 뭐냐라고 저는 정의할 때 민주시민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비경쟁적 관계 양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우에 있는 사람도 컴플렉스에 살고 열에도 컴플렉스 합니다. 이게 불행이거든요. 그들은 왜 행복한가 할 때 바로 비경쟁적 관계 양식 속에서 그 청소년식의 삶을 갈고 그것이 성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이 문제를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라고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이것을 개인의 문제 속에서 인생학교를 푼다라고 할 때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역 공동체 운동과 이것이 함께 갈 때 건강한 이것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꿈꾸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해서 저는 그 두 점에서 좀 깊이 있게 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승훈 선생님, 아까 보니까 막 추진 전략 해가지고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혹시 2017년은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까 그런 좀 거창한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소위 진보 진영, 진보의 상상력이 매우 작다. 그리고 매우 주저주저한다. 그리고 제대로 칼자루 쥐었을 때로 제대로 못했는데 쥐기 전에 상상도 크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제 과감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추진 전략을 세우셨으니까. 네. 이제 때가 되면 대권 후보를 찾아가실 겁니까? 예, 하여튼 우리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와 열기가 바로 우리한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인생학교 추진위원회가 오늘처럼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이렇게, 예, 선생님 저쪽에. 네, 저는 그 성남에서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덴마크 청소년들이 좀 청소년기를 좀 멋지게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 안에서의 그 청소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애들이 청소년기라는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제도가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대안학교 흐름들도 한 20년 정도 돼서 이제 이 그 덴마크 교육 같은 흐름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안교육계의 과제는 뭐냐면 청소년기를 멋지게 보내야겠는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다른 접근은 뭐냐면 좀 1년 정도 공교육에서 잠깐 벗어난 친구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러니까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에서의 어떤 징검다리 학교, 틈새 학교, 그것도 저쪽 그 덴마크처럼 좀 특성화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좀 보고요. 대한교육계에서 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한국에서 1,000개의 한번 틈새 학교를 만들어 보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여행학교, 문화학교, 아까 그 사하라 예술학교처럼.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좀 그 틈새 학교 같은 흐름들이 이 덴마크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각자 지역에서 그런 좀 꿈틀대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쪽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예. 예, 짧게 한 1분 정도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예, 이쪽 선생님? 예, 나오셔도 되고 거기 계셔도 되고. 네. 뭐 나오기도 편한데 나오십시오. 이제. 예. 여기 예약자 한 명 있습니다. 예, 저는 사람보다 소가 많다는 지역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에서 왔고요. 네, 순수 학부모입니다. 1월 달에 오연우 대표님께서 이제 왜 갑자기 떨리는 거죠? 강원도 교육청에 오셔가지고 학부모 기자단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해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10만인 클럽에도 가입을 했고요. 저희 횡성에서 솔직히 못하는 거, 횡성 주민인데 못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한우가 유명한데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우가 비싸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민사고가 있습니다. 예, 민사고가 있는데 수능 점수를 아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올려주는, 그리고 골프대학과 골프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횡성 주민들은 골프채를 잡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초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원주권역 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재미삼아서 실어봤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민사고를 보낼 건 아니어서 그래서 순간 이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엄마 난 그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건축가가 꿈인데 너는 꼭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돼서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도 저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해답을 솔직히 여기 와서 찾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만인 클럽도 가입하시고 또 홍성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이따 디프로도 가실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와도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또 그럼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뵌 분인데 반드시 1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만. 네, 핵심만. 저희 전남대학교도 똑같이 아까침에 그 동영상 본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성공, 인생 키워드를 성공의 행복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이 책 나오자마자 봤죠. 그리고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 뭐 책 한 권 낸다고 해서 한국이 달라지냐? 오연우 별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 뒤에 이제 강연 릴레이를 다니는 거예요. 2번 봤는데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보고, 그래, 원래 길은 없으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고 본디 희망은 없으나 우리가 만들면 된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디프리 오시죠? 디프리 때 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10만인 클럽 회원에 가입하셨죠? 그래서 네. 자, 또 다음 분 혹시 예, 우리 선생님. 네. 네. 저는 20년째 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로 대안학교 또는 혁신학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런 보편적인 많은 그냥 학부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도 정말 관심이 있고 실제로는 꿈틀 비행기도 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는 사실 어른들이 우리 시각에서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래서 오연호 대표님이 스스로하고 더불어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스스로의 힘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적인 힘. 그래서 그게 환경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그것들을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나 환경에서 같이 지켜주는 그 상생의 고리를 저도 한번 찾을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저만 좀 따라온 것 같은, 난 너무 사교육만 쫓고 다녔나? 이런 생각했는데 대다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도 같이 이따 뒤풀이 때도 많이 나눔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제자가 아니신 분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분. 네, 혹시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또 괜찮습니다. 선생님, 1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1989년에 유럽에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네덜란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을 안 가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학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래서 정치학교가 필요한 건데 그 문제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대학을 가는 사람은 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학을 졸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굉장히 명예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명예적인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 그 모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거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실천과 함께 또 사회적인 또 시민 그 정치 의식이 같이 따라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주도에서 멀리 오셨는데 발제자로서 한마디 짧게 30초 정도. 저는 덴마크도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오늘 들었습니다. 애프터스쿨 비싸서 못 간다고 그러고요. 시간 낭비여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10명 중에서 3명이 가서 그렇게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주연 센터장님. 저는 오늘 와서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배웠고요. 그 같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꿈틀대면은 조금씩 사회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조금씩 변화를 옆에 주위에 이제 확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인생설계학교 여름에 고1 대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겨울에는 중3 대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인생설계학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서 많은 곳에서 조금씩 그런 인생설계학교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새 이제 전국 순회 강연을 하면서 꿈틀리 마을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됐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벌써 지금 꿈틀 6리까지인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그런 꿈틀리 주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꿈틀, 저곳에서 꿈틀. 그래서 이게 번지다 보면은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송순재 교수님 포함한 우리 정순관 선생님 포함한 모든 발제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발제해 주시고 제때 오시질 않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포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남아있는 포럼 여러분 잘 못 봤죠? 오늘 대단해요. 그래서 아마 또 이 중에 40여 명이 디프리도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버스가 있죠? 네, 나가서 이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옆에 하나관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타시면 서교동으로 갈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오실 분은 우리가 아까 약도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망원역 1번 출구입니까? 1번 출구 근처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생학교 우리 아이들의 행복, 우리의 행복,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추진해보고 서로 연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